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학습지로는 27쪽이고요. 자, 이제 칸트와 공리주의로 대표됐던 근대 윤리가 끝이 나고 현대가 되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니 근대 서양 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대가 매우 산업화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어요. 이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게 이제 실존주의였는데요.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자본주의 발달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인간 소외 현상을 일으키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성을 중시했던 이성주의는 원래 이제 소크라테스에게서 시작된 이성이라는 것은 참된 삶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철학적 사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성이 강조되었는데, 근대에 오니까 이성주의라는 것은 참된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갖고 있는 도구적 기능, 인간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는 데에만 이성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이성도 마찬가지로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비인간화 되어 갔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갔던 거죠. 그리고 근대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칸트의 의무론, 도덕 법칙을 강조했잖아요. 절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 법칙을 강조했었고, 그것을 의무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공리주의는 칸트처럼 도덕 법칙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이라고 말하면 공리주의 이론도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모든 행위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원리,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원칙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리 이런 것들만 이제 주목하고 대신 개인이 겪는 구체적 삶의 문제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은 각자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에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점에 대한 비판으로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근대 시대에 강조했던 보편적인 법칙 또는 객관적인 지식, 이성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아니라 실존,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을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많은 것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우리 실존주의도 마찬가지로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실존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의 키워드를 말해본다면 주체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나라는 고유한 개인이 어떻게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진리보다 주관적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에게 공통되는 객관적 진리 말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실존주의 사상가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세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키르케고르가 되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실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실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의 모습을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는 선택이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가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겪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자, 절망은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주체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절망에서 벗어나고 죽음까지 향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실존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자 라고 주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윤리적 존재로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단계입니다. 자, 윤리적 실존 단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인간이 절망을 절대 겪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윤리를 잘 지키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때 결정을 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윤리적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 갈등 상황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망에 빠져서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체적 결단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종교적 실존 단계입니다. 자, 키르케고르가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세 번째 마지막 단계니까 종교적 실존 단계가 결국에는 가장 목표가 되는 단계이겠죠. 자, 종교라는 말이 있듯이 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존주의는 신의 존재나 모든 것에 공통되는 원리, 법칙 이런 것보다 개인의 선택과 구체성, 주체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이 나오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 중심의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실존주의가 등장했던 이 시기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키르케고르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내가 우뚝 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자, 키르케고르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신의 존재를 믿는 신과 교회의 영향력에 이제 있던 서양 사람들은 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달랐던 점은 그렇게 신에게 맡기기로 한 것을 내가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결단의 주체가 나라는 점. 자, 기존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민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키르케고르는 신에게 맡길지 말지 신에게 맡기기로 했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실존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메모해 본다면 자, 신은 다른 표현으로 절대자라고 하거든요. 절대자에게 결론적으로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신에게,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존하기로 결정한 거, 결단한 거 내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형광펜 선생님 잘못 칠해서 잘 눈에 안 띄죠? 그러면 다시 되돌려 볼 테니까 노란색 작성한 부분 중요합니다. 잘 확인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상가는 실존주의 중에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현 존재라는 언급이 나오면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서 이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물음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 행동의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인간이 삶에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실존주의라는 사상의 큰 이제 고민거리 아니면 큰 이제 시작점이 불안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직시함,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죽음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나를 둘러싼 내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하이데거에는 비본래적 자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본래적 자기는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주체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인데, 이것을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실존을 회복한 자신의 그 상태, 이것을 현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해하기만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이 비본래적 자기였다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죽음을 직시하는 존재, 이것이 현 존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면에 있는 3번 실존주의 사상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유신론이 아닌 무신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르트르입니다. 자, 신과 교회의 영향력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서양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자기 삶에 신이라는 존재를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르트르는 신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기존 사람들의 생각은 신이 먼저 존재했고, 그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본질이나 목적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본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걸 정한 신이라는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존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에게는 실존입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규정하고 형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믿었던 본질이라는 개념,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본질은 없고, 그보다 실존, 내가 규정하는 나 자신, 내가 선택하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문장, 사르트를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강조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에게서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 자체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무조건 자유롭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주체성이나 이제 선택을 강조하는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롭다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것을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요소이니 우리는
내 자유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 선택을 내가 했으니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해결 방안을 신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신도 없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 이걸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르트르도 지식인이었고 사회의 지식인이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실존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명제 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먼저 존재합니다. 실존의 그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불안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 사르트르도 역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도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은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유가 무조건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 앞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결국 우리는 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나만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했다는 걸 통해서 자, 사르트르는 다수의 평균적 삶에 따르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주체성과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이성을 중시했을까요? 아니죠. 자, 이성은 앞서서 근대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였잖아요. 이성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자,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중시했을까요? 이것을 인식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도덕 법칙 말고 내가 받아들이는 내 삶의 의미,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게 실존주의입니다. 자, 지금처럼 봤던 이제 3명의 실존주의는 획일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각 개인의 고유한 삶, 주체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자, 개인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각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중시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칸트도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중시했다면 실존주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 이번에 등장하는 실용주의는요. 미국에서 발달한 사상입니다. 자,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실존을 고민할 때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점차 더 발달해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유용성을 갖는지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식,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중시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발전해 나가려면, 그 다음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실용주의는 상대주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2명 있어요. 미국 사람이겠죠. 제임스와 듀이가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필기한 거는 듀이만입니다. 자, 제임스는 듀이가 주장한 내용의 토대가 되었다.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임스라는 사상가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갖고 있는 현금 가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많을수록 좋잖아요. 지식과 신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이 되는 것처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향상시킬 때 가치를 지니고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는 나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 내일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임스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이 생각 역시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용주의는 상대주의 가치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했죠. 옳은 것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진리 또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실용주의를 발달시켰던 듀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듀이는요,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적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자, 듀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발전하는 진보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자,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지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계속해서 변해가잖아요. 변해가고 더 좋아지도록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 진보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듀이는 결과도 중시했지만 과정은 더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 빈칸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쌓게 되고, 자, 이 경험 속에서 이론이 생겨나고 지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과정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도구로 봤다는 측면에서 도구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지식이 좋은 도구이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은 지식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듀이는 지성적 탐구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인간과 사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가 강조했던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 한번 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내 주변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듯이 도덕이나 윤리 역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고정적이고 안 변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내일이 되면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옳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옳지 못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지성적 탐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성적 탐구를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주의의 목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주의는 진리가 불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 탐구는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지성적 덕이 나오거든요. 그 지성적 덕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불변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듀이가 말한 지성적 탐구는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자,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은 좋은 겁니다. 주의가 봤을 때는. 자, 좋은 건데 이 좋은 도덕 규칙은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하죠. 시대나 상황에 따라 도덕과 윤리도 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점도 한번 같이 체크해 둘게요. 자, 주의가 아무리 유용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이라도 가치를 상실하고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듀이는 미국의 건국 초기에 등장을 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교육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교육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실용주의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합니다. 실용주의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은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실용주의였잖아요. 자, 이것을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했는데요. 자, 윤리적 상대주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옳은 도덕 규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마다 도덕 판단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 맞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합리화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그 듀이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사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가설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실험하고 검증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이것으로 진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 진보와 성장의 과정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용주의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도덕적 지식을 발견하는 이제 그 과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도덕적 지식이라고 하면 이거 되는 말 맞나요? 실용주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실용주의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이 없다는 거지. 실용주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것은 좋은, 도움이 되는 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기준이 다르지만 실용주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지식, 도덕적 지식도 존재하고 그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앞서 적은 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윤리의 실용주의까지 우리 이제 서양윤리 전체 과정을 다 공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용주의로 끝나는 이 서양윤리의 과정 함께 따라오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시험 범위까지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사회사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요소를 몇 가지만 추려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하니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챙기셔서 2차 정기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적 탐구가 필요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데